생생한 전투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하는 전쟁 특집 세 번째 사진은 누가 가져오셨나요? 전데요. 이낙연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악수하는 사진인데요. 시선이 90도로 교차하고 있어요. 아, 서로를 보고 있지 않은 네. 웃고는 있는데 아, 그래서 이게 참 거시기한 사진이죠. 족보도 다르고 태생도 다르고 이런 정당이 이제 신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능동적이고 포지티브하게 만든 게 아니고 어딘가 다 부딪혀서 나온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 이게 지금 그럼 웃는 게 아닌 웃음인가요? 서로 딴 데 보고 웃고 있잖아. 항상 뭐 이런 사진이 예. 의도와는 다르게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신당 상황과 이렇게 연상이 되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악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무슨 전쟁이라고 봐야 할까요? 제3지대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 네 세력이 합친다고는 했습니다만 자기의 주도권, 자기의 공천권, 자기의 비례 순번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싸움을 시작하다 보면 제3지대에 애정된 전쟁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결국은 제3지대에서 하나로 합쳐지긴 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한 눈빛을 보는 거죠. 낙준 갈등이 이 통합선언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표출이 됐는데 뭐가 가장 큰 원인인지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제가 보기를 좀 드릴게요. 1번, 류호정 전 의원과 배복주 전 부대표의 입당 때문에. 2번, 이준석 대표가 지지층 이탈에 놀라서. 3번, 이낙연 대표가 출마 선언을 안 해서. 4번, 이낙연 대표가 오렌지색을 거부해서. 5번, 당이면 늘 있는 거죠. 공천 갈등 때문에. 6번, 기타. 저는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가 지지층 이탈에 놀라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번 합당으로 손실을 본 사람이 이준석 대표. 손해가 가장 크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지층 이탈도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정쩡해졌어요. 예. 1+1이 2가 되지 않고 정체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당혹스럽고 곤란한 이런 경우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걸까요? 이미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갈 다리는 이제 폭파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유호정 의원 여기는 다 합류가 예상됐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유호정 의원에게 이준석 대표가 직격을 하고 유호정 의원의 사상이 아주 뭐 저희가 좋아서 아니면 또 그런 정책이 아주 좋아서 저희가 영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온도 차가 있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리고 유호정 의원이 지금 상태대로라면은 통합된 개혁신당에서 주류적인 위치나 주류적인 어떤 생각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게 다 지지층 이탈이나 신당을 통합해서 개혁신당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선택이 낳은 이제 일종의 정치적 후유증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이준석 대표 여기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나 다른 이제 네 개의 정파가 각각의 색깔들이 있었잖아요. 이 색깔들이 모여서 무지개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지개가 못 되고 까만색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결국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가치, 이 이념 이런 것들이 같은 생각으로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실 예견된 것이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제3당 만들면 상당히 국민들이 지지할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텐트도 크게 쳤는데 막상 임박할수록 확 줄어들거든요. 원래 안 되는 집안의 집안 싸움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소리가 나고 저는 마지막까지 이게 잘 갈 수 있을까?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지켜봅니다. 세 분들 이야기가 다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는 더 하나 이유를 댄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인성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개혁신당이라는 이름값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승인을 해줬겠지만 막상 보십시오. 합당한다고 승인한 다음에 그다음 세력이 부풀어 세력이 늘어난 세력이 어딥니까?
민주당에서 오는 세력이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탈해서 이 개혁신당 갈 사람은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민주당에서 오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전체 지분은 줄어들게 되죠. 그 불안감 때문에 그 물밑에서 어떻게 조율을 하는 게 자기 정치적인 힘일 텐데 그게 아니고 방송에 나가서 또 저격을 해요. 유호정 저격하고 뭐 배복주 저격하고 심지어 이낙연 대표도 저격할 겁니다. 이런 식의 계속 행태가 계속되면요. 제가 볼 때 어렵게 빅텐트를 쳤지만 쉽게 또 갈라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라설 수도 있다. 이준석 대표 행태를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줄게요. 이준석의 그 개혁신당하고 이낙연의 신당하고는 생리적으로 맞춰가 않은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안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지금 해버린 거예요. 어떤 안건 가지고 주로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일단요, 저희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 테고, 그 선거운동 전체를 다 누가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거는 그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떠한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없어요. 그냥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민주정당에서 최고위에서 정책을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개인한테 다 이걸 위임하냐.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개혁신당은 5개의 재세력이 모여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연합정당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표결이 난 결과를 보자면은 새로운 미래 측을 제외한 나머지 정파는 모두 이번 의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4개 정파가 동의했다는 것이 거꾸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론인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의 앞으로를 전망을 해보면 보기를 3개를 드릴게요. 1번, 총선 전에 완벽한 봉합을 이룬다. 2번, 애매하게 봉합된 채로 총선까지는 간다. 3번, 총선 전에 갈라선다. 저는 2번이요. 2번이요? 네. 애매하게 봉합된 채로 총선까지는 간다. 네. 서로 이제 만났잖아요. 동거를 계약한 거죠. 계약 동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아요.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총선이라는 절대적인 시기가 있어요. 그걸 놓고 판을 깨지는 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판을 깰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봉합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빠르고 두뇌전도 빠르고 나름대로 감각도 있고 때로는 좀 무례할 정도로 사실은 이 정치를 해온 분이어서 지금 굉장히 본인이 위기감을 느끼면 다른 이제 이낙연 대표나 다른 분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명분을 쌓아가다가 다시 본전 생각이 날 수 있다. 그러면 형에 따라서는 뭐 갈라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갈라설 수도 있다. 갈랐으면서 적어도 이제 지지를 뭐 어느 정도 수준을 일정하게 갖고 간다면 비례대표라도 겨냥을 해서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용 의원님이 가장 안 좋은 3번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또 계속 3번 하면 또 이준석 대표 팬덤분들이 저를 또 계속 욕할 것이기 때문에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 봉합된 채로 총선까지 간다. 꾸역꾸역 총선까지는 간다. 그러나 큰 영향력 없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면서 내 세력이 합쳐도 저는 3%가 안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그냥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준석 대표가 그나마 뭘 할 수 있는 건 빨리 갈라서는 거예요. 지금요? 만약에 그냥 혼자 계속 했으면 어차피 보수라는 그라운드에서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하고 거기서 역할을 찾고 해야 되는 운명인데 통합을 하면서 이게 안 돼 버린 거고 우선 그 양의 크기가 어떻게 됐든 지지층이 명료하게 있는 신당 세력 중에 유일한 그런 게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꼬여버렸어요. 그러면은 본전까지는 못 건지겠지만 여기서는 빨리 결별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
결별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신당하는 거지. 자기 신당으로 총선 치른다. 웃긴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그나마 그게 본전은 못 찾지만은 가게 문 닫는 이런 정도의 손실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3지대 또 다른 움직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힙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죠.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어렵다면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라는 입장이 전해졌어요. 조국 전 장관은 어떤 마음으로 창당 선언을 했을지, 문 전 대통령은 힘을 실어준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에. 조국 전 장관은 대단히 억울하겠죠. 한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최대치의 상황이 도래했던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억울함을 어떻게 풀 거냐. 그 푸는 길을 정치로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예. 출마도 마찬가지고 정당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선택이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의 호응을 할 것이냐 문제는 별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냉정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그런 두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걸 다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덕담이 아닐까 보는 거예요. 이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도 검찰 해체당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국 전 장관까지 또 무슨 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바로 직전에 여당의 대표를 했고 바로 직전에 법무장관 했던 두 범죄 혐의자가 그 자신의 범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빗겨나가기 위해서 그냥 창당을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회개한 모습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저는 정치학자 입장에서 정말 이건 한국 정치의 퇴행적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럼 왜 조국 전 장관이 가서 양산 가서 만났을 때 이런 식의 덕담을 했다고 좀 전해지는 걸까?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겪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자기가 아는 사람이면 그래 잘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정치인의 진정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조국 전 장관이 가서 창당 이야기를 꺼내면 이런 지하에 그 뭐 공개된 자리가 아니고 뭐 마이크가 돌아가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설득을 하거나 못하게 했어야 되는 게 이제 맞다고. 하겠다고 온 분은 아니에요. 조국 장관이. 근데 민주당 당원이 아니에요. 아니죠. 탈당해서 뭐 신당한다는 거 아니고. 근데 민주당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도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요거를 액면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해요. 그게 개인의 그런 물론 그 고통스럽고 이런 거는 저는 온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정말 그 고통을 함께 하고 싶을 정도지만은 그것이 정치라는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풀어야 될 문제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한다. 이 억울한 마음에 내가 정치적으로 그렇게라도 하면 무슨 명예회복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 그래서 저는 그런 오히려 그렇게 끝까지 가기보다는 본인이 탁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인의 오히려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벌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국 신당의 창당, 이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태생적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거대 여야 정당으로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조국 신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태생됐던 문제가 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으로는 서로 빈틈을 채워나가는 전략들로 가야 될 거고요. 전 지금 조국 신당 창당을 놓고 민주당 쪽에서 서로 윈윈하고 서로 빈틈을 채워주고 하는 그 접근 방법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우리들은 좋죠, 사실은. 우리는 조국 신당 나와서 민주당이 손잡고 하는 모습 보면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꾸 검찰 독재 이런 식으로 큰 민주당에서 건전한 야당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자꾸 이렇게 비상식적인 어떤 그 대응 또 대처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국 신당이 노리는 건 4년 전에 열린민주당의 사례일 거예요.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공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강한 입장을 주장하는 분들은요. 용해인이 주도하는 새진보 정치연합이 이미 들어와서 통합형 비례정당과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이 깃발을 들어도 그런 식의 틈새를 가지고 이렇게 엮어낼 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전망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심지어는 창당 선언을 했지만 창당에 도달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교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안 맞았다. 이런 걸로 그냥 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김근식 교수가 한마디도 안 맞았는데 이번에는 맞는 것 같다 이럴 줄 알았는데 박하네. 오랜만에 게스트로 찾아주셨는데 이 두 분의 이 앙숙 케미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운을 빕니다.